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수술 난이도 높았다입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병세에 대해 처음으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 대표는 1.4cm 자상을 입어 기도 손상 등을 배지 못했다며 수술 난이도가 높았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은 다른 장기 손상 등의 합병증 발생이 우려됐지만 현재는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면서 경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 국민의힘 현 민주입니다.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모 씨가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 가입한 뒤 탈당했고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정치권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당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무처의 당원 명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대전은요 논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커터칼 피습 사건 이후 했다는 대전은요 발언 과정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참모들이 준비했던 거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 전 대통령이 실제 한 발언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5.18 헌법 수록 찬성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며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남양유업 주인 바뀐다입니다. 홍원신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한행컴퍼니 사이 이 주식 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행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1964년 창립한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리고 홍 회장은 한행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다시 깨끗입니다. 지난달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이 응급복구를 마치고 오늘 공개됐습니다. 들어간 비용만 약 2천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문화재청은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추산해 이 범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현재 수술 잘 마치셨고 일반 병실로 이동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인 손상이나 감염, 합병증 등이 발생하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당무 복귀는 아마 의지는 갖고 계신데 그 의료진의 판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왜 응급했습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흉기 테러를 당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측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요. 방금 전 이 대표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를 공식 브리핑했습니다. 먼저 이 대표의 현재 병세 어떻다고 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가요. 직접 이 대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 교수는 이 대표가 현재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부에 자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동맥 손상이나 뇌신경, 식도, 기도 등의 손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민 교수는 다만 흉기로 인한 외상인 만큼 추가 손상이나 감염 그리고 혈관 수술 뒤에 있을지 모를 합병증 등을 우려해서 경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승기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좌측의 목뒤근 위로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뚫고 그 아래에 있는 송목 정맥이 앞부분이 원주로 치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피 찢어진 꿰맨 길이는 약 9mm 정도입니다. 수술은 1월 2일 14시 20분부터 16시 20분부터 18시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중요 혈관 재건수를 한 뒤에는 중환자실을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수술 다음날 병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민주당 측에서도요, 이재명 대표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고 전했었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까지 약간의 물만 섭취하면서 항생제, 진통제를 투약받은 걸로 알려졌고요.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안정이 필요하고 또 감염 우려가 있어서 면회는 가족을 포함해 한 명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요, 서울대병원 측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고요. 민주당의 의료인 영입 인사가 브리핑을 해서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의문이 일기도 했죠. 맞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5호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어제 오후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의무 기록을 토대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강 전 부회장은 환자 동의 아래 의무 기록을 열람했고 이 대표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자신이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학적인 판단은 수술한 의사 또는 주치의가 당연히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서울대병원이 왜 공개 브리핑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강청희 전 부회장과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의학적인 판단은 수술한 의사 또 주치의가 당연히 나와서 브리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갑자기 공개적 브리핑이 없어지는지 전 이해가 되질 않고요. 당대표, 특히 공당의 대표로서 온 국민이 저는 보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책임 있는 의료진이 보호자 설명 차원에서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와서 의무 기록과 수술 기록지를 근거로 해서 브리핑해드린 것입니다. 그럼 서울대병원에서 거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서울대병원 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브리핑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요, 이 서울대병원 홍보팀장의 말을 인용해서 환자 개인 정보 등 이 의료법상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브리핑을 하지 않은 걸로 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브리핑 소식이 전해지자 아무래도 이 같은 논란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왔습니다. 관련해 서울대병원 측에서는요, 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할 수 없어서 이재명 대표가 안정된 후에 동의를 받아서 브리핑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에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하면 안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외상 환자의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수술 결과는 보호자인 부인께 잘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많이 회복하셔서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 상의드렸고 동의를 해주셔서 오늘 수술 집도하신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께서 치료 경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측 강청희 전 상근 부의장은요, 브리핑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상처가 열상이라는 얘기는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열상이라는 건 찢어진 부분을 찢어진 상처를 말하는 거죠. 이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열상이라고 발표한 곳이 정보기관인 소방당국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사건 초반에 1.5cm 열상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걸 사실상 가짜 뉴스로 본 겁니다. 네, 당초 소방당국은요, 사건 직후에 이재명 대표 목 부위 상처가 1cm 열상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가 당일 1.5cm 열상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방당국의 발표를 민주당이 반박한 모양새가 된 건데요. 강청희 전 부회장은 이 대표 상처가 육안으로 봤을 때 2cm 크기로 창상이나 자상, 즉 흉기 등에 의해 입은 상처가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 사이즈를 축소하는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 목 부위 1cm 열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열상은 피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자에게서는 피부를 지나 피하 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서 내경 정맥의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내경 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히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한 소방본부 측 입장도 전해졌는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소방본부 관계자는 초반 열상 발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눈으로 봤을 때 이 대표 상처 부위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의료진이 자세히 진료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일에 이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거, 이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이송되는 것이 알려지고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 가족들이 원한 것이라고 언론에 알린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하는 곳이라고 얘기한 건 이제 수술을 잘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또 전원, 그러니까 병원을 옮기는 걸 가족이 원했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주목이 됐습니다. 결국 종합하면 가족들이 수술 잘하는 서울대병원을 원해서 옮겼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 논란의 소지를 정청래 최고위원이 던져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내 최고의 권역외상센터로 꼽히는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의료계 일각의 비판 섞인 지적이 이어진 건데요. 그동안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면서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던 민주당이 그간의 행보와는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입니다. 관련해서 현직 의사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권역 내 지역의료 체계가 잘 작동해서 그렇게 권역 외상센터 이송했는데 소방 헬기 불러주시오나 서울대 보내주시오.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중증 외상 응급의료 체계를 다 잘 만들어 놓고 지방에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합시다 하면은 일반인들이 서울을 간다고 그래요. 유력 정치인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그 정치인이 환자들 보고는 지방에서 치료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너무 어폐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같은 의료인들의 견해를 또 가짜뉴스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인데요. 홍 원내대표는 의료인이 아니죠. 의사도 아니고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의료 전문가의 견해를 가짜뉴스로 몰았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을 좀 전해드리면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과 관련해 불거진 의료계 일각의 의문에 대해서 가짜뉴스 성격이 짙다라는 취지의 말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거나 뭐 헬기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 가족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 또 의료진이 이를 판단해 결정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 가짜뉴스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전원도 개인이 마음대로 가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 따른 가족의 요청을 의료진이 판단해서 병원 간,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과 부산대학병원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되면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응급 의료 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보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울대병원에서도 이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죠. 네, 일단 일각에서 외상센터가 없는 서울대병원으로 왜 환자를 옮긴 거냐라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2021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중증 외상 최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표 이송은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장과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장 그리고 외상센터 교수가 연락해서 결정한 것이고 또 목 부위는 중요한 기관들이 몰려 있어서 상처 크기가 작아도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에 목 부위에 칼로 인한 자상으로 인해서 송목 정맥에 손상이 의심되었고 기도 손상이나 송목 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의료인들은요, 이 헬기 출동 규정 이것에 문제점을 또 들기도 하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부 의사들이 응급의료 전용 헬기 출동 대상 기준을 보면 이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중증 외상의 경우 총상 및 관통상을 입은 경우 혹은 저혈압, 과다호흡, 빈맥 등의 쇼크의 징후가 있는 경우나 의식이 저하된 경우가 응급의료 전용 헬기 출동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응급이 아닌데 헬기 이송을 요청하면 거부해야 하지만 의사가 동승할 경우엔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이 대표 건의 경우엔 이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요. 또 집도의가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급박한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은 또 당무 복귀 의지 이것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죠. 네, 홍영표 원내대표에 따르면요, 이 수술 이후에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조기 복귀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일단은 일반 병실로 조기 옮기는 거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당무 복귀는 아마 의지는 갖고 계신데 그거는 뭐 대표님의 생각하고 또 의료진의 판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당무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대표께서 병원에 계셔도 좀 우리가 그 면회가 좀 자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무가 오랫동안 정지되거나 또 중요한 일을 저희가 처리 못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당장 당무 복귀는 아니더라도 가족 이외 면회가 일체 불가능한 그런 중환자실을 벗어난 만큼 이 대표가 병상에서 어떤 첫 대외 메시지를 내놓게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이나 연대와 관련한 발언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최대 화두가 통합이고 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원인으로 정치 양극화, 혐오 정치 문제가 꼽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메시지가 될 거라는 관측인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총선 전 흉기 필습으로 부상을 입었을 때 병상에서 처음 한 말 대전은요 이 파급력이 아직도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만큼 이 대표 역시 병상에서 첫 메시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방금 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전은요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두고서 어제 때 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의 이 대전은요 발언이 나온 지난 2006년 이 지방선거 당시에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윤여준 전 장관이 한 발언인데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요, 이 박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참모진의 의논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관련해서 윤 전 장관의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맞춰서 깨나실 텐데 깨나신 다음에 첫 마디를 뭐라고 그러냐. 길면 안 된다 내가 멘트가. 한마디로 해야 된다. 짧게. 그랬더니 대전 관련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 표현을 뭘로 하냐. 그러면 대전 그러더니 대전은요? 하면 한마디 하니 그 됐다. 그렇게 발표하다. 대전으로 하여간 뭘로 해야 된다. 이게 격전지고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한마디로 해라 그랬더니 뭐 말을 만들다가 대전은요 어때? 그 됐다. 그거 한마디로 해. 이런 윤 전 장관 발언이 나오자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팩트가 틀리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유 시장은 SNS를 통해 마취해서 깬 후 박 전 대통령의 첫 마디는 오버하지 말라고 하세요라는 말이었다면서 잘 알려진 대전은요 발언은 그 다음 날인 선거 상황 보고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발언은 유 시장이 병실을 나오면서 마주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게 되면서 우연히 외부로 알려진 거라면서 있지도 않았던 내용으로 진실이 왜곡되고 박 전 대통령의 진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전은요, 이 발언 시기와 관련해서 2006년 총선 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게 지방선거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브리핑하면서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빨리 당무에 복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병상에서 어떤 첫 해외 메시지를 내느냐 지금 이 부분도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저희가 짐작하기 좀 어렵긴 한데 아마도 저는 통합 이런 메시지보다는 사실은 본인
본인이 지금 이제 테러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의 일단 폭력 추방 아마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제 국민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 그다음에 그 정치권에서의 폭력 추방 아마 이런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게 정치권 내부의 갈등은 민주당 내부로만 본다면 비명계하고 친명계 사이의 갈등과 대립도 상당히 심했고 일부 이제 강성 지지층이 정말 그 비명계를 향해서 어떤 협박 같은 그런 글들도 올려서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까지 의식을 해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첫 메시지로는 아마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국민들, 당원들께 인사를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겠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충격을 받은 당내 구성원들에 대해서 또 다독이는 메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통합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통합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당내 통합이 당연히 먼저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국민적으로 지금 정치 진영에 따라 극한의 갈등, 대립 상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함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최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근데 그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이게 사실 화합이나 이런 부분을 정치권 리더들이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병만안을 해서 그런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을 거다. 이런 지금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잘 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하고 취임 후 지금까지 한 번도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윤 대통령 나름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병문안을 간다든가 이래서 여야 관계를 회복한다,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벌써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서 그런 제안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의 여권 기류를 보면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 대표 테러 사건 수사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였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잠시 후인 2시에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피의자 김 씨의 이 구속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될 전망인데요. 경찰은 어제 오후 7시 반쯤 이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은요, 이 경찰의 신청 3시간 30분여 만인 밤 11시쯤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김 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이 구속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사 사흘째를 맞은 경찰은요,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살해하려 했다라는 김 씨 진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범행 동기, 계획 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요, 김 씨 충남 자택과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는데 PC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경찰은요, 김 씨가 범행 당시 사용했던 그 흉기가 원형과는 다르게 개조된 사실, 이것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때문에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를 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확보한 증거물들이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던 김 씨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했습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지난달에 부산에 오셨는데 범행 계획하셨나요? 경찰 수사 상황에서 주목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김 씨의 정당 가입 이력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이 배후설, 자작설 같은 음모론이 지금 판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 어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모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당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정치권 안팎에선 김 씨의 과거 당적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당적과 범행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경찰 역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는 여야 양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김 씨의 당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경찰 측은
정당법에 따라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요. 언론들이 정치권 취재를 통해서 보도한 걸 보면요. 과거 새누리당 당원이었다가 탈당을 했고 현재는 민주당 당원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의 논평 그리고 여러 언론 보도 등을 종합을 해보면은 김 씨는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간 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당적을 유지를 했다가 민주당에 입당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김 씨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보수 정당의 가입과 탈퇴를 반복을 하다가 지난해에 민주당에 가입을 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에 이 탈당을 한 동명 인물이 있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아서 이걸 이제 김 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이 당적 여부가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약간 그 과거 김 씨가 오랫동안 새누리당 당원이었던 점을 주목하는 데 보이는데요. 어제 오늘 양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의 4년 전인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양 정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뭐 당적 여부가 뭐가 이렇게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는데 예. 이상하게 논란이 됐는데 이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저희가 당적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어요 공개적으로. 정치적 테러도 자기들의 정파의 이해관계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네.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배후가 있으면 배후가 있는 대로 또 단독 범행이면 단독 범행인 대로 등등의 문제를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가 이렇게 여야 정당을 오간 걸 놓고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정치적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견해는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맞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양당은요. 일단 김 씨가 당적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이 김 씨 당적과 관련해서 이 배후 여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정청래 최고위원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당적이 민주당인 피해자 김 씨가 범행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민주당에 입당을 했을 거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배후를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복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김 씨 민주당 입당이 범행을 위한 건지 의심이 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제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김 씨 단독 범행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적 보유를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이제 이용하고 싶은 뭐 의도나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발적인 사건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죠. 네. 근데 그 계획이 입당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차차 밝혀지겠죠. 계속 저희들 추적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야권 내 일각의 기류를 또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씨 당적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오늘 국민의힘에선 김 씨의 당적 논란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는 행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극단적 발언으로 후진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점과 이 모든 음모론,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고 이어서 지금은 한마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을 기원함과 동시에 차분하게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라면서 극단 정치를 종식하기 위한 노력을 국민의힘이 먼저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 오늘 오전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그런 것들이 조사도 끝나기 전에 이걸 어느 정당의 탓으로 돌리고 다시 그것을 어떤 정당의 배후로 돌린다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상대 진영에 대한 악마화 또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로 번져서 이와 같은 그런 그 테러라든가 또는 폭력을 낳을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절대로 경계해야 될 일이고 지금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고 나섰다가는 아마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겁니다.
김 씨의 과거 행적들도 주목되고 있죠. 네, 김 씨를 아는 이 김 씨의 친척과 이웃들의 이제 공통된 증언은요. 김 씨가 점잖고 성실한 성향이었고 또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가 여권을 지지했느냐, 야권을 지지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언이 엇갈리는데요. 한겨레는요, 이 4, 5년 전 김 씨가 당시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다는 이 김 씨 외조카의 증언과 함께 김 씨가 예전엔 보수였지만 민주당원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인근 상인의 말을 전하기도 했고요. 문화일보는요, 김 씨가 조용한 사람인데 술을 마시더니 이 민주당 욕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인근 상인의 증언과 함께 김 씨가 또 이 국민의힘 열성 지지자인 친척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을 자주 했고 그 때문에 최근 두 사람이 사이가 멀어졌다는 증언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표 행사에 6차례 따라다녔고 또 지지자로 행세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생활고에 시달렸고요. 특히 이제 정치 유튜브 콘텐츠에 빠져 있었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씨는 최근 사무실 임차료를 밀릴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는 김 씨가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을 해왔는데 지난 7개월간 월세를 밀렸던 걸로 파악이 됐다면서 김 씨가 전 건물주에게도 160만 원의 빚을 졌고 밀린 월세까지 합하면 빚이 500~600만 원가량 된다는 건물주 주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 김 씨와 자주 왕래를 했다는 한 주민은 김 씨가 보수 성향 신문을 자주 봤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색을 드러내진 않았다면서 살기 버거워서 정치인의 원한이 생기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지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좀 하시다가 중개사 자격 따져 이제 중개를 이걸 한다고 따지만 이야기를 들었지. 아니 어떻게 뭐 그런 일을 다 했지 사람이? 상상도 안 되는데 성격이 말이 별로 없어. 말이 없고 소심하고 성격도 드는 것 같다고 그럴까? 그런 색깔을 안 띄우고 누가 좀 잘못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더라고. 월세 한 5달 정도 되어 있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씨는 평소 정치 관련 유튜브를 자주 봐온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의 활성화가 이번 사건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보고 싶은 것을 더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추천해주는 이 알고리즘이란 소셜미디어 기능 때문에 사실관계보다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 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와 함께 협치가 실종된 정치권의 강성 팬덤 문화, 그리고 그것들을 용인한 점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둘러싸고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것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상당히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적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 아마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생성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당에 당적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당적이다 이렇게 돼서 그럼 국민의힘이 배우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이제 지금 현재 대략 드러난 걸 보면 과거에 이제 뭐 새누리당 당적이었다 그러는데 그 중간에 새누리당이 미래통합당 뭐 해서 당명을 여러 번 바꿨어요. 네. 근데 아마 그동안에 그러면 그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작년 4월에 이제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녀가면서 우회를 가하려고 했을까? 그것도 설명이 명쾌하지는 않아요. 그게 작년입니까? 재작년? 그게 작년입니다. 작년입니다. 네, 작년 4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이 사고가 나기까지 뭐 거의 8개월 정도를 따라다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기회를 노렸다? 그렇게만 보기에도 이게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당적 논란은 뭐 그렇게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는 저는 아닌 걸로 봅니다. 뭐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이 사건에서 당적 논란이 본질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라도 당적을 확인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 범인의 범행 동기라든지 뭐 계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또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수사기관이 범행 동기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당적만이 유일한 요소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요소는 아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 이 범행의 동기와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철저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밝혀내는 것일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수사기관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광주광역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여당 대표로서 보수의 취약지인 광주를 처음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오늘 오전 이 광주 제일고등학교 안에 있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참배를 했습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이 광주 방문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1929년에 있었던 이 광주 학생 운동도 기리고 출발을 하고 싶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 위원장은요,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는데요.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당이 밝혀온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절차의 문제일 뿐이다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당 차원에서 잘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해서요. 이곳이 자신의 정치적 출생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벌써부터 여의도 문법에 상당히 학습 진도가 나간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던 한 위원장인데 이 험지인 광주에서는요. 광주 시민의 위대한 헌신 그리고 자신의 초심 이걸 강조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한다라고 썼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 시절 광주를 방문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었다면서 그때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강조를 하고 지금의 초심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은요,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에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 내 나라를 민주주의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광주 시민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를 했고요. 정부 여당으로서 마음뿐 아니라 정책, 예산, 행정으로 표현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를 방문한 한 위원장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동 목령 돌아가신 지 70년 만에 작년에 드디어 국가유공자로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늦었네요. 예, 가장 큰 두 개의 줄기라고 하면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5.18입니다. 저도 그렇게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잘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저희 당의 그동안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후엔 충북 청주로 이동해서 이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인천 지역을 방문하고요. 오는 8일엔 보수세가 강한 강원도를 찾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과 지지층 결집을 동시에 노리면서 전국 표심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광주 방문 영상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한 위원장 그야말로 철통 경호를 받는 모습이 주목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여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오전 광주에서의 한 위원장에 대한 경찰 보안은 각 일선 서장의 책임 아래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광주 송정역의 경우엔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 소속 형사과와 정보과 등 경찰 60여 명이 청사 안팎에서 철통 경호를 펼쳤고요. 열차 하차 장소부터 한 위원장을 에워싼 채 에스컬레이터와 이동용 버스에 탑승하는 등 근접 접근을 통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행사장들 역시 일선 경찰서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경력이 배치됐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광주청 소속 4개 중대 약 28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다고 합니다.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대로 SNS에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대표의 피습 여파와 함께 이런 사건까지 감안해서 경호가 강화된 듯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 5월 단체 등 광주의 주요 시민 단체들도요, 자체적으로
전격적으로 시위를 자제하고 나선 모습인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단체들은 이 한 위원장의 방문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던 시위 일정을 취소를 하거나 아예 잡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또 일부 언론은 국민의힘이 보안 강화를 경찰에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부인을 했는데요. 당 차원에서 그런 요청은 없었고 이 경호 강화 관련해서 경찰의 문의가 있었지만 오히려 최소화를 요청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제 나온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 차원에서 지금 경호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대전에서 사고 이후에 경호 인력들이 많이 배치가 됐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경찰 내부적으로 정리된 지침에 따라갈 것 같아요. 저희가 당에서 추가적으로 따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요청하고 이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앞서 어제 오후에는요 대한노인회를 찾아갔습니다.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기 위해서였는데 앞서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방문했을 때와는 상당히 다른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과거 노인 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자 대한노인회는 즉각 민전위원회 사퇴 그리고 한 위원장의 사과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한 위원장은 논란 직후 해외에 있던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하고 민전 위원장 역시 임명 하루 만에 잦은 사퇴를 했습니다. 한 위원장 어제는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거듭 사과를 한 겁니다. 김호일 회장은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8월 노인 폄하 논란으로 김은경 당시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과 방문을 했을 당시 김 전 위원장 사진을 때려서 화제가 됐었죠.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의 사과 방문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김 회장, 민 전 위원을 겨냥해서 거친 표현을 사용해서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한 위원장을 이재명 대표나 김은경 전 위원장과 비교하면서 한 위원장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칭찬을 했고요. 한 위원장 역시 잘못한 게 있으면 언제든 지적해달라, 바로바로 고치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어제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한 위원장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이 안 되고 한영아리 인사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그 노인을 빨리 죽으라 하면 그게 배량마저 죽으려면 아닙니까? 어찌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뽑기를. 제 책임입니다. 그 전에 김은경이 요 앉아가 내한테 호되게 혼이 났는데 또 이재명 씨는 사과를 하러 온다 하더니 결국은 오도 안 하고 이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속하게 하루 만에 내가 성명 내니까 그 사람을 해촉을 하고 민첩하게 이래 하니까 대응하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이래서 국민의힘이 희망이 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 많을 텐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처럼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미기적거리지 않고 바로 잡을 것이고. 김호일 노인 회장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죠. 그런 정치 경력도 어제 면담 분위기에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 어제 오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첫 대면 자리였는데 윤 대통령의 신년 인사 화두는 역시 민생이었고요. 한 위원장의 인사말 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또 한 번 동료 시민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열린 윤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의 과제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단연 민생 해결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 인사에서 민생을 강조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대표로선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윤 대통령과 마주한 한동훈 위원장 역시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고요.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 여사, 지난달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에 외부에 노출되는 공식 행사에는 20일 가까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대통령실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신년 인사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 목소리와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민생과 또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과 이런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일합시다.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시다. 저희는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 이겨서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지지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들으신 대로 한 위원장 승부욕보다는 동료 시민의 삶이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 선거에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당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는데 거기에서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대신에 이 불합리한 격차 해소 이걸 총선 키워드로 내세워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서 여의도 사투리 대신에 5천만 국민의 문법을 쓰겠다라고 공언을 했던 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비정치권 인사들이 비대위에 전면 포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당 회의도 기존 여의도 정치와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 곳곳에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비대위원들 역시 이 격차 해소 등에 관련한 정책 제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이 위원들 발언을 듣고 수첩에 메모를 하거나 일일이 피드백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역시 이 통상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전에 준비해온 발언을 읽는 그런 정당 회의라는 좀 달리 좀 이례적인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을 직격하는 발언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나온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격차들은 동료 시민들의 연대의식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위협하며 나아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진국의 수준에 맞지 않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뿌리내린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야만이 시민들의 현실의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격차 해소는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데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준비해서 설명드리고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바로바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들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꺼내든 그 격차 해소 이 키워드가 과거 보수 정부에서 이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꺼내들었던 정책 이걸 연상케 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전 그 박근혜 표 경제민주화 공약 바로 그거겠죠. 네, 한 위원장은 앞서 법무장관 시절에 민주국가는 지역이나 빈부에 따른 치안 격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치안뿐 아니라 교통, 문화, 건강, 경제 등 사회 전반으로 격차 해소 분야를 넓혀서 지목을 한 건데요.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서민 약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중도층까지 끌어안겠다 이런 포석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또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같은 정책을 연상케 한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공천 희망자들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직접 이 인재영입위원장 이 자리를 맡겠다고 한 거 이걸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한 위원장은 어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라면서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앞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철규 의원과도 함께 일하겠다면서 공동 인재영입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는데요. 한 위원장이 선거 결과에 권한을 갖고 책임도 전적으로 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요. 이로써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립감이 강한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선 공천권을 쥔 한 위원장이 인재 발굴에도 직접 나서면서 이 향후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해 한 위원장은 오늘 이 물갈이 본격화 해석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는 앞서 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이 당 인재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하자 이걸 비판했던 걸 지적을 하면서 한 위원장의 인재영입위원장 겸직은 적절하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이 비대위 체제 성공 제1요건이 인재영입이기 때문에 한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나온 한 위원장 목소리와 이 국민의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시도록 앞장서려 합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앞으로 똑같이 저와 함께 계속 일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인재영입위원회 바뀌게 되신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이 그 비대위 체제에서의 성공의 제일 요건은 인재 영입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을 그래서 포함시켰습니다. 가장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우리 당에 많이 들어오는 게 성공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좀 전 말씀 주신 거는 불식돼도 되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회 내일이면 공식 출범한 지 일주일째가 됩니다. 저희도 전해드렸고요. 또 언론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문법을 탈피한 모습은 눈에 띈다 이런 평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론 없는 게 아닙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역시 그간의 정부 여당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한 위원장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핵심이 운동권과 민주당을 척결 대상, 굴복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김성주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민주당을 지칭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이권과 이념 카르텔, 혁파라고 했지만 역시 대상은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동료 시민을 얘기하지만 운동권은 척결 대상, 야당은 굴복 대상, 야당 지도자는 제거 대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달라지지 않는 한 한동훈 위원장은 슈트발 잘 받는 날씬한 윤석열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호와 극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기획된 정치에서 해결하는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지금 방금 들려드렸듯이 이제 야당에서는 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여당 내에서는요, 일부의 목소리이기는 합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약간 검찰에서 그랬던 좀 비밀주의라든가 이렇게 보안 우선주의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인사와 관련해서 너무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게 충분한 어떤 사전 검증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미흡했고 그래서 저번에 비대위원회 그 노인 폄하 발언 사태 이런 것들도 불거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공천관리위원장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변의 평판 같은 것이 미리 좀 걸러지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인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희가 방금 전해드렸듯이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본인이 직접 맡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기존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친윤계의 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분이 그 자리를 맡고 있었는데 둘이 겸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거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저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인재 영입할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게 총선을 지금 100일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인재 영입이라는 거는 총선 공천과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재로 영입돼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들어가서 저 당에 가서 할 일이 뭔가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대개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국민의힘 문을 녹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공천권자하고 만나고 싶어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도장 찍어주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공천 약속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철규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정도면 해줄 수가 있거든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뭐 내가 공천 줄 테니까 여기 들어와라 하는 거는 믿고 들어갈 사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아마 이철규 의원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한테 건의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이른바 이제 당에서 원하는 인물에 대한 영입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공천 약속을 해줘야 되는 판인데 그래서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뭐 이철규 위원장하고 겸이 많은 거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영입위원장 한다고 그럴 때는 그렇게 뭐라고 그러더니 한동훈 위원장 괜찮느냐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아마 이재명 사당화 하려고 또 뭐 비명계 뭐 학살 공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맡겠다고 한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본인이 혼자 하지 않고 단독위원장이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그 친윤 인사라고 알려져 있는 이철규 의원과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히 이제 올해 총선에 출마하시고자 하는 많은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불안해하는 대목이 뭐 중진들이 되었건 누군가를 험지 출마시키고 그 빈 공간에 결국 대통령 측근 또는 이제 용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은 항상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감을 이번 인재영입 위원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맡음으로써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 중에 특히 대통령과 너무 가깝다는 것, 그래서 당정 수직적 관계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대통령과 차별점을 두지는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재영입 위원장도 한동훈 위원장과 그리고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이 함께 함으로써 결국 대통령 그리고 용산의 공천 입김이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요.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테러를 가한 그 피의자가 방금 전에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요.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경찰에 8쪽의 변명문이라는 거를 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진이 뭐 범행 이유는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을 쏟아냈는데 피의자 김 씨가 변명문을 참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변명문이라는 거 저희가 좀 낯설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 내용이 나중에 공개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서지운 경복궁입니다. 스프레이 낙서 테러를 당했던 경복궁 담장이 복구를 마치고 오늘 다시 공개됐습니다. 네, 문화재청은 이 경복궁 담장의 낙서 제거와 긴급 보존 처리를 지난달 28일 완료를 하고 점검을 거친 후에 오늘 오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훼손된 담장에 가림막이 설치된 지 19일 만인데요.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됐던 가림막이 거치니까 깨끗해진 담장의 모습이 드러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 이게 완전히 끝난 건 또 아니라고 하죠. 맞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담장 복원은 80% 정도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1단계 작업은 기온이 낮은 동절기라는 점, 담장 석재 상태를 고려해서 이 스프레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응급 복구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향후 담장 상태를 봐서 2단계 보존 처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복구 작업 위해서 날이 정말 많이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들이 대거 투입이 됐었고요. 많은 시민들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훼손된 담장 복원을 위해 총 8일간 234명의 전문가들이 투입됐는데요. 이들은 스팀 세척과 레이저 클리닝 등의 화학적, 물리적인 방법을 적용해 붉은색과 푸른색의 스프레이 흔적을 지워냈습니다. 당시 계속되는 한파에 장비가 어는 바람에 이 언 기계를 녹이면서까지 작업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오늘 브리핑 잠시 보고 오시죠. 단 한 명이 단 몇 분 만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프레이로 소중한 국가예산을 훼손하였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매일 수십 명이 엄동설안에 열흘 가까이 추위와 고군분투하며 매달렸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작업한 우리 보존처리 요원들 그리고 또 훼손 현장을 염려하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많은 국민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복구 작업 결국 이제 국민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용이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전문 장비 임차료가 총 946만 원, 그리고 이 방진복과 정화통 등 이 소모품에 든 비용이 1,207만 원으로 현재까지 총 2,153만 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이제 인건비 등이 포함되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화재보호법은요. 지정문화재의 낙서 행위를 할 경우에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이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문화재청은 이 전체 비용을 감정평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한 뒤에 이 훼손한 당사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 진행 중입니다. 후속 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게 또 있어야 되겠죠. 네, 관련해서 문화재청은 오늘 경복궁 등 주요 문화유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이 경복궁 외곽 담장 부근에 CCTV 20대를 추가 설치해서 총 34대로 주변을 살필 예정이고요. 아울러 내년까지 4대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에 총 110대 CCTV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안에 야간 시간대 경복궁 순찰을 8회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복궁 낙서 테러로 국민의 충격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요. 울산에 있는 문무대왕 왕비석, 여기에 또 스프레이 낙서 테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기암괴석 가운데 푸른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는 글씨가 쓰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인근 돌에는 연습이라도 한 듯 동일한 색상의 스프레이가 뿌려진 흔적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동구청은 화학약품을 사용해 낙서를 지울 경우에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암석 표면을 긁어내서 낙서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낙서범을 찾기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추징금 55억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에 대한 국고 환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 이 55억 원이 추가 환수가 되면서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에 약 60% 정도인 1,337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이제 언급해드린 것처럼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이 2,000억 원 정도가 확정이 됐을 당시에 313억 원 정도를 낸 뒤에 이후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라고 응하면서 완납을 미뤄왔었는데요. 하지만 주장과는 달리 골프장에서 목격이 되는 등 이 화려한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며 국민들을 공분케 했습니다. 관련해서 과거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고액 세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어떻게 알츠하이머라고 하십니까? 네, 명함 드릴게요. 네, 전 대통령이 완납을 미루자 검찰은 추징금 집행에 나서 왔는데요. 지난 2003년엔 법원을 통해서 전 대통령 재산 목록을 확보해서 진돗개 2마리, TV, 피아노 등을 경매에 붙여 1억 8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었고요. 또 연희동 자택 별채 또한 이 경매에 넘겨 16억 5천만 원을 추징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전 대통령의 가족 명의 재산을 환수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징금을 완납하기에는 모자랐는데요. 그러자 검찰은 2013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 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소재의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 임야는 2017년에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천만 원이 배분됐는데요. 하지만 교보자산 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재작년 5필지 중 2필지의 땅값인 20억 5천여만 원만 먼저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이후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선 소송으로 환수가 지연됐지만 이번에 원고 패소가 확정되면서 추가로 55억 원의 추징금이 환수되게 된 겁니다. 다만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867억 원은 사실상 환수가 어렵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요.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되지가 않아서 이 절차가 중단이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소급 입법 없이는 국고 귀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주 먹는 간식이입니다. 우리가 이게 자주 먹고 또 인기 있는 과자 제품이 보이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달콤하고 또 식감이 부드러워서 아이, 어른 모두 즐겨 먹는 이 제품 상당히 익숙하실 텐데요. 어제 식약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식중독균은요, 황색포도 상구균으로 구토나 설사를 일으켜서 소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 되는 건데 석 달에 한 번 실시하게 돼 있는 제조사 자체 품질 검사 과정에서 이 균이 발견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저 과자 전체,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과자 전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된 제품이 정확히 뭔지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죠. 네, 문제가 된 제품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한 과자로 제조일자는 작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올해 6월 21일까지인 제품이고요. 23g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입니다. 문제가 된 이 제품의 출고량은 무게로 따지면 1,300kg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개수로 따지면 약 4,700개가 넘는 제품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먹는 과자라서 걱정이 큽니다. 어쩌다가 과자 제조 과정에서 식중독균이 들어갔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오리온 관계자에 따르면 이 문제가 된 제품이 제조된 청주 공장은요, 다른 제품들과는 섞이지 않는 별도의 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 공정 자체가 사람 손을 타지 않는 자동화 라인이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검출돼서 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회수 대상의 제품의 대부분이 회수가 됐고 내일까지는 이 전량 회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당 제품에 대해서 자가 품질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에 긴급하게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수 대상 제품 대부분이 회수되었고요. 금일 중으로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12월 22일에 청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정돼 있고요.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는 품질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품은 엘사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동될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엘사 제품은 맛과 포장이 아예 다른 제품입니다. 이번 식중독균 검출과 상관없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